간만에 장인어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생에서 부족한 거라곤 하나도 없는 외과의사 헨리 포론에게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행복한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아내 로설린드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선 것도 이 순간이었다. 뒤에 칼을 든 박스터와 그의 똘마니의 그림자와 함께. 헨리의 뇌리에는 낮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즉각 떠올랐다. 박스터를 대장으로 하는 불량배 3명에게 포위되었을 때 헨리는 자신이 가진 의학 지식으로 박스터를 궁지에 빠뜨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헨리의 시도는 성공했고 폭력을 당할 위기는 무사히 넘겼었다. 그런데 지금 헨리는 뒤늦게 자신이 뒷골목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있는 중이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박스터 일당에게 포위되었을 때 헨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었다. 두목 박스터는 헨리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의사였던 헨리는 박스터가 헌팅턴병을 앓고 있음을 간파한다. 헌팅턴병은 대뇌가 위축되어 생기는 불치병이다. 이 병이 심해지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고 명료하게 말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다. 심지어 소변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고 남성의 경우 발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백치나 바보로 전락하는 무서운 병이다. 헨리가 이것을 알아보는 순간 바로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의사 앞에서는 어떤 불량배도 유순한 환자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발력을 발휘하여 의사로서의 포지션을 잡은 헨리 앞에서 박스터는 불치병 환자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박스터는 자기 똘마니들이 보는 앞에서 환자가 되어 헨리에게 꼼짝 못하는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만 것이다. 이 지점이 이언 맥큐온의 소설 토요일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사실 박스터는 헨리 포론이 의학 지식으로 자신을 압박했을 때 극도의 치욕감으로 위축된 것이다. 환자라는 포지션에 던져진 순간 박스터는 똘마니들 앞에서조차 온순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건달에게 이렇게 약점이 들통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치욕이었던 셈이다. 작가는 참혹한 복수를 꾀하도록 만든 박스터의 치욕감을 이렇게 묘사한다. 박스터로서는 자신의 약간의 모욕과 약간의 권력 남용에 속아 넘어갔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할수록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또 한 차례 급격한 정신적 기상변화, 새로운 기분 전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 그는 혼잣말을 멈추고 포론에게 바짝 다가와서는 금속성 구취를 풍긴다. 이 구정물 같은 새끼. 박스터는 이렇게 내뱉더니 그의 가슴을 밀친다. 나를 갖고 놀아? 애들 앞에서? 내가 신경나 쓸 것 같아? 그래도 아주 씹새끼야. 의사와 환자라는 프레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의사이고 두목과 똘만이라는 프레임에서 우월한 사람은 물론 두목이다. 접촉사고가 났을 당시에 헨리는 박스터와 두 똘마니들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강건한 뒷골목 건달 앞에서 도서관에서 평생을 보낸 나약한 외과의사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순간적인 기지로 헨리는 무지한 박스터에게 의자와 환자라는 거미줄을 던졌다. 한순간에 헨리가 건달들보다 우월한 위치로 역전된 것이다.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박스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여느 불치병 환자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순해져서 헨리의 진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박스터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는 어쨌든 신과 같은 존재로 볼 테니까 말이다. 박스터는 심한 치욕감을 느꼈다. 똘마니들 앞에서 나약한 외과의사에게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박스터의 치욕을 다음과 같이 근사하게 묘사하기도 한다. 장수가 우유부단하였으며 대원들은 투항했으니 더 이상의 치욕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외과의사 헨리가 던진 거미줄,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라는 그물에 걸려들어 버렸다. 그러니 박스터는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몸부림을 칠 뿐
이미 그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박스터는 분통이 터졌지만 헨리에게 욕지거리만 내뱉을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스터의 치욕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제 스피노자의 도움으로 치욕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차례다. 치욕은 우리가 타인에게 비난받는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치욕은 타인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비난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 발생하는 슬픈 감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타인이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비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치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타인이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닌데도 내가 비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치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박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 똘마니들이 실제로 박스터를 비난했을 수도 혹은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박스터는 그들의 두목인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뒷골목 세계에서 유일한 자긍심은 졸개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박스터는 졸개들이 보는 앞에서 어딘가 장애가 있는 불치병 환자로 대접받았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헌팅턴병에 걸려서 말이나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혹은 소변도 못 가리고 발기도 안 되는 무기력한 남자가 되어버렸다는 박스터의 열등감일 것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남자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짐승과도 같은 야수성과 과감성 아닌가? 그것은 바로 동물과도 같은 판단력과 왕성한 정력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헨리는 바로 이것을 건드린 것이다. 그러니 헌팅턴병이라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박스터는 똘마니들이 자신의 권위를 조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바보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성기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력한 남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무리 뒷골목의 건달이라도 이런 경우 치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가 폭로되었을 때 치욕을 느끼는 것처럼 거친 야수성을 자랑하는 건달은 자신의 허약성이 폭로될 때 치욕을 느끼기 마련이니까. 행복이 예감되는 저녁 만찬에 박스터가 똘마니들을 데리고 난입한 것, 이것은 치욕을 갚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똘마니들에게 자신이 헨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욕을 되갚아 줄 수 있겠는가? 박스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단순하기까지 하다. 의사와 환자라는 프레임을 찢어버리고 터프한 건달과 나약한 시민이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잊지 말자. 뒷골목 건달에서부터 상류층 인사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이런 욕망은 허영일 수도 있고 덧없는 인간의 자존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평범한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허영과 자존심이 좌절되었을 때 인간은 치욕감에 몸을 떨게 된다. 치욕을 푸는 길은 그것을 가져다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길밖에 없다.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토요일, 헨리가 당혹감 속에서 알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이다. 타인에게 가한 치욕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파국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치욕이든 치욕을 가한 사람은 치욕을 받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영린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거꾸로 된 비늘이라는 뜻이다. 용의 머리 뒤편에는 다른 비늘과 반대로 되어 있는 비늘이 모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용을 탄 사람이 잘못해서 그 부분을 만지게 되면 용은 화를 내면서 고개를 돌려서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을 물어 죽인다. 한비자가 용의 거꾸로 된 비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마다 영린이 있으니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빠지지 않는 뱃살이 영린일 수도 있다. 누군가 뚱뚱한 사람에게 어머, 건강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지 라고 말했다고 하자.
뚱뚱한 사람은 그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는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그 사람에게 적의와 반감을 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못 배운 부모가 영린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머니는 무슨 과 나왔니라고 가볍게 되묻는 것조차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한 사리를 견디기 힘들 테니까 말이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혼 경력이 영린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요즘엔 돌아온 싱글이 대세야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한 사람은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동정으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영리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강한 반감을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외모를 영린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그가 처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외모가 영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 관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있는 사람의 영린을 먼저 파악할 것이다. 영린만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준다면 우리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웬만한 섬세함이 아니고서는 사람마다 다른 영린, 그리고 상황마다 옮겨 다니는 영린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